그녀는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필리핀 대형 태풍도,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동아시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동시에 흔들린다. 일본 영혼이 메말라간다. 미국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다. 그리고 한국, 오직 한국만 2배로 성장한다. 마지막에 그녀가 던진 한마디, 통일의 문턱은 미국의 지도자가 물러난 후에 열린다. 오늘 이 예언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름은 하나의 무게를 지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 중 한 명이라 부른 인물.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사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951년 태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9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놀이에 빠져 있을 나이. 어린 신디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들린 음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수십 년, 1985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었고, 현재 수십만 명의 기도자들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도적 장로 예언위원회의 핵심 리더로 활동하며 방송 프로그램 하나님은 아신다를 통해 수백만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논란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일부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모호하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반대를 가리킬 때 그녀는 트럼프의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동유럽에서 전쟁의 바람이 분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대형 태풍 역시 그녀의 사전 경고 목록에 있었습니다. 완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일관되게 주목할 만한 예언들을 전해온 목소리에는 적어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와 한국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6년 서울 올림픽홀,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선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 북한을 지나 중국을 휩쓸고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표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는 영적 거점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전 세계를 향했습니다. 이번에 만만 그러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 경제체제의 균열, 권력구조의 재편. 그녀가 본 것은 단일 국가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2026. 신디 제이콥스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튜브와 제너럴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예언은 글로벌 예언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매년 연말, 그녀는 다가올 해에 대한 예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일종의 전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9가지 핵심 격변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녀는 올해가 기술이 인류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년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전환점, 기계가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대,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재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맹 관계가 재조정됩니다.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고 기존의 강자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경고했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문장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흔드실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경제적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통화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랫동안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구조들이 의문시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전체주의 정권들의 몰락을 말했습니다. 이란을 지목하며 오래된 억압의 체제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치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권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 격변의 진앙지는 어디일까요? 중동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시선은 세계 질서의 꼭대기를 향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 미국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신디 제이콥스의 몸짓이 변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교차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말하기 힘든 진실을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탄핵이 아닙니다. 선거 패배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의 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일까요?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적 개입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신의 시간표.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를 접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 미국의 상징입니다. 힘과 자유, 전 세계를 향한 영향력의 표상이죠. 높은 하늘을 비행하며 지상을 내려다보는 존재.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습니다. 하강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개입하던 손이 걷어집니다. 거대한 날개 아래 있던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환기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혼란과 기회가 동시에 옵니다. 어떤 것을 맞이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독수리가 날개를 접을 때 세계 곳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입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던 나라들, 미국의 힘에 의존하던 나라들, 미국의 견제를 받던 나라들, 이 모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가 본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중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려 애썼습니다. 중국에 거대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륙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나 홍수가 아닙니다. 대륙 규모의 연쇄적 재난입니다. 마치 땅 자체가 각성하여 요동치는 것처럼 중국의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물이 솟구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하다고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 구조가 도전받습니다. 권력 체계가 흔들립니다. 국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합니다. 물질적 기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한국 중보 기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느껴지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에 대한 격렬한 비전과 달리 일본에 대한 신디 제이콥스의 어조는 고요했습니다. 분노나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한 애도 같았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쇠퇴입니다. 그녀는 일본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메마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젊은 세대 사이에 퍼진 허무주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 신디 제이콥스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고 영적 메마름이 깊어지는 동안 한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한국의 자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부름입니다. 중국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일본이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두 이웃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을 향해 갈 때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 한국이요.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말할 때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기쁨이 담겼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6년 서울에서의 선언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 규모가 2배, 국방력이 2배, 국제적 영향력이 2배.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그 규모를 배가시킨다면 그것은 세계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에서 본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문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더 넓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탐사,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새로운 산업들,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문화, 교육, 영적 유산까지.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 한국은 더 이상 거인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한국인들의 오래된 자기인식에 도전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버텨온 기억이 민족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정한 강대국이 됩니다.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혁입니다. 수천 년간 품어온 자기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상처, 휴전선 너머의 현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만날 수 없는 형제들. 신디 제이콥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은요? 모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한국인 통역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요? 통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적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의 문턱을 밟게 되는 시점. 그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입니다. 회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일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니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체스판입니다. 독수리와 용의 움직임이 맞물려야 합니다. 그 시간표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통일의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턱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한 도착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단의 현상 유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문턱입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의 비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의 기억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그 참상을 직접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쟁의 두려움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합니다.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전쟁의 참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흘려진 피와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06년의 비전으로 돌아가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불이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비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변화, 중국의 격변, 일본의 쇠퇴,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부상. 이 예언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될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지도이지 여정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관망이 아니라 기도를,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하늘이 열리면 땅도 따르리라.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온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언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코로나를 예언했습니다.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금융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단 한 나라만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 앞으로 세계가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걸까요? 오늘 아난드가 공개한 한반도의 4가지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그가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비냐, 아난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을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14살의 나이에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을 예고했고 국제 분쟁의 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회의론자들조차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를 400년 만에 찾아오는 에너지 전환의 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천체의 배열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이룬 것은 400년 전 조선시대 중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 있었고 왕조가 흔들렸으며 민심이 갈라졌습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면 땅의 질서도 바뀐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놓인 지역이 있다고. 그가 지목한 고위험 지역은 4곳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 그리고 필리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나라들일까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중심에 놓였을까요? 아난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교차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갈등과 새로운 욕망이 충돌하는 곳,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곳,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압력솥 같은 존재라고. 뚜껑이 열리면 그 증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아난드는 도미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군사적 충돌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급변일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출발한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둑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느냐는 결국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 손은 정치인의 손만이 아닙니다. 기업인의 손만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도미노는 무너질 수도 새로운 방향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가 한반도를 지목한 이유는 이곳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전 세계의 거울이 된다는 걸까요? 아난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울은 가장 많은 빛이 모이는 곳에 놓인다고.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심, 문화적 호기심, 군사적 긴장, 기술적 경쟁,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세계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 땅에 투영하고 그 반사된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누군가는 빠른 성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누군가는 분단의 비극을 봅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미래를 보고 누군가는 전쟁의 그림자를 봅니다. 같은 나라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이 여러 얼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거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거울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아난드는 지금 하늘에서 화성과 토성, 그리고 라후가 강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 에너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개인의 비밀만이 아닙니다. 조직의 비밀, 국가의 비밀, 심지어 역사 속에 묻혔던 진실까지. 땅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솟아오르듯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아픔이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과 논쟁들이 어쩌면 이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둘째,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며, 미래를 그리는 것은 현재의 불편함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고.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품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때 그 작은 대답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방향이 됩니다. 거울은 비추기만 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비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에 얼어붙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일까요?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집니다. 그는 이 시기에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동시에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물결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남의 물결이라고. 두려움의 물결은 이미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뉴스를 켜면 군사적 긴장이 흘러나옵니다. 경제 기사를 열면 불안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이버 공격 소식, 금융시장의 출렁임,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두려움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사람들은 휩쓸립니다. 이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지금 이 시스템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옳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불쑥 떠오릅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실존적 위기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흔드는 물음들이 터져 나오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물결 뒤에 반드시 또 다른 물결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남의 물결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 돈과 지위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관계의 깊이, 존재의 의미,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 이것은 머리로 결정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내면의 전환입니다. 마치 깊은 밤을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두려움의 바닥을 찍어야 깨어남의 빛이 보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두 물결 사이에 서 있다고. 어느 물결에 올라타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두려움에 머무르면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뉴스만 새로 고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남을 선택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의미 없이 흘려보내던 시간을 다시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난드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남의 물결에는 한 가지 시험이 따라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례 없는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깨어남은 가속될 수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는 특히 대한민국이 이 시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이것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아난드는 인공지능을 두 날을 가진 검에 비유했습니다. 한쪽 날로는 빵을 자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돕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날로는 사람을 벨 수도 있습니다. 속이고 감시하고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도구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을 사용하느냐는 그 검을 쥔 손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부드러운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성격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 기술로, 감성에서 알고리즘으로. 문제는 이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기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칼날을 사람에게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외로운 사람을 연결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빵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아난드는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조용한 개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젊은 개발자,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돕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작은 팀, 조회수나 수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창작자들. 아난드는 이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기술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물론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돈과 효율을 앞세우는 목소리는 언제나 크고 양심을 따르는 목소리는 종종 작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단언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결국 큰 울림이 된다고. 그리고 그 울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관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올해에 4개의 관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관문은 특정한 시기에 열리며 각각 다른 시험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자신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뚜렷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국제 보고서들이 한반도를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외신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그 시선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4월 말에 열립니다. 이때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아난드는 이 시기를 신경이 시험받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공포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공포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힘도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살피는 작은 친절, 가족 사이의 따뜻한 대화,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런 소소한 연결들이 공포의 주파수를 중화시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10사람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그래서 거대한 뉴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를 끄고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저항입니다.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힘은 다음 관문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두 개의 붉은 지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7월 하순에 열립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를 열흘간의 혼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시간입니다. 온갖 소문과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쳐갑니다.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난드는 이들을 일상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는 회계사, 조회수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기자,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 이들은 영웅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시기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네 번째 관문은 11월에 열립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한국만의 길에 대한 논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따라가는 것만이 답인가?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은 경제와 정치를 넘어 삶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11월의 논쟁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결정된다고. 그러나 그 결론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이룰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됩니다. 이 네 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한 가지 주제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분단된 두 개의 땅, 갈라진 한 민족. 아난드의 예언 중 가장 조심스럽고 동시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난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정치적 통일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통일, 감정의 통일, 얼어붙은 것이 녹아내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는 남과 북 사이에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같습니다. 같은 산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아난드는 이 두 강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남은 지도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기억의 치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꺼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가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멜로디는 통합니다. 가사는 달라도 눈물은 같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햇빛을 향해 각자의 길을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멀어져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땅 밑 깊은 곳에서 같은 뿌리가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순간 가지 사이의 거리는 의미를 잃는다고. 이 보이지 않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북쪽에 가족을 둔 할머니가 그리움을 말할 때, 젊은 세대가 분단의 역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할 때,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뿌리의 가족으로 느끼는 순간이 쌓여갈 때, 그렇게 얼음이 녹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난드의 예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복수의 시대를 끝내고 치유의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난드는 진정한 세계대전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복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금융의 흐름 속에, 데이터의 이동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수의 에너지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갚겠다는 마음. 손해를 보면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전쟁을 영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이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논리로는 더 이상 세상을 굴릴 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보복의 순환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평화의 예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들이 무기를 사는 데 쓰는 돈보다 교육에, 환경에, 사람을 치유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 이것이 공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단호했습니다.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잠들지도 말라고. 두려움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일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입니다. 모인 선택들이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시대를 만듭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을 선택하셨습니까? 깨어남을 선택하셨습니까? 복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치유의 손을 내미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난드의 말처럼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도착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깨어있는 것보다 함께 깨어있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잠들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14,000번의 예언, 그중 90%가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가 끝까지 말하기를 꺼렸던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 루즈벨트의 죽음을 맞췄습니다. 케네디 암살을 맞췄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까지 1930년대에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방의 용이 깨어나는 해. 그 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용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기를 지금으로 지목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80년간 봉인되었던 K씨의 한국 예언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농촌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드가 K씨. 학교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3살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잠든 상태에서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는 겁니다. 베개 밑에 책을 두고 자면 다음 날 그 내용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K씨는 원인 모를 후두염에 걸립니다. 목소리를 거의 잃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최면 치료를 시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면 상태에서 K씨는 자기 병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치료법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후두염은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43년간 K씨는 잠든 상태에서만 4,000회가 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리딩이라 불렀습니다. 놀라운 건 깨어난 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의 몸은 통로였고 다른 어딘가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온 것처럼요. 그가 접속했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 우리말로 하면 우주의 기록 저장소입니다. K씨는 이곳을 하늘의 기억 또는 우주의 컴퓨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생각,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K씨가 본 아카식 레코드는 바로 그 하늘이 아는 기록인 셈입니다. K씨의 의료 상담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검증한 결과 그의 진단 정확도는 90%에 달했습니다. 환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름과 주소만 듣고 정확한 병명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의학계가 전혀 인정하지 않던 개념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몸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 마음과 몸의 연결, 장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현대 의학이 이것을 발견한 건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료 진단만으로는 K씨가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전설로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 그것을 미리 본 기록들입니다. 1944년, K씨는 리딩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육신이 곧 멈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이듬해 4월, 루즈벨트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일까요? K씨는 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의 한 젊은 지도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K씨가 세상을 떠난 건 1945년입니다. 케네디 암살보다 18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K씨는 이미 그 이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과 이념의 전쟁이다. 우리가 아는 냉전은 정확히 그의 말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1930년대 K씨는 의학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야기를 합니다. 몸 안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몸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고요. 장속 환경이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시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것들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변화도 K씨는 미리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져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계절이 뒤섞이고 여름의 겨울 같은 날이, 겨울의 여름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80년 전 그가 본 것을 21세기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1930년대입니다.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에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 양면성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루즈벨트, 케네디, 냉전, 현대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까지 이 정도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 올해에 대해서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K씨는 여러 차례의 리딩에서 같은 시기를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의 산들이 깨어날 것이다. 불의 산은 화산을 뜻합니다. K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여름에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에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환태평양 화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드물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상 고온이 7월에 이상 한파가 찾아옵니다. 80년 전 K씨가 본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K씨가 경고한 건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물질의 탑이 무너질 것이다. 돈으로 세운 성벽, 권력으로 쌓은 제국이 흔들릴 것이다. K씨는 올해를 전후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금융시스템, 부동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K씨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영혼의 부만이 진정한 안전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K씨는 이것을 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오래된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자라듯 인류도 낡은 욕심의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가 본 올해의 격변은 바로 그 비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나야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땅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K씨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독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K씨는 그 땅을 영의 용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그 땅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한국입니다. K씨의 리딩을 따라가면 올해 한국에는 4번의 중요한 국면이 찾아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각 국면은 그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씨는 이 시기를 혼란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반도의 땅에 깊은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을 것이다. 경제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K씨가 80년 전에 본 장면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지만 K씨는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두 번째 국면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떨어질 것이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K씨는 이 시기에 권력자들의 추락을 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기업들이 흔들리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조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K씨의 표현을 빌리면 거품이 걷히고 진짜 가치만 남는 시기입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진실이 빛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7월과 8월 사이에 찾아옵니다. K씨의 한국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시선이 바뀔 것이다. 밖을 향하던 눈이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K씨는 이 시기를 내면으로의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마음,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 외부에서 답을 찾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각자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의 첫 불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면, 11월이 옵니다. K씨는 이 시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도의 두 부분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을 K씨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산천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K씨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통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법입니다. 혼란의 겨울, 드러남의 여름, 전환의 늦여름, 그리고 씨앗의 가을. 올해 한국은 이 네 계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K씨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을 이토록 자세히 보았을까요? 그가 한국을 영의 용이라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K씨의 리딩에서 한국은 독특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의 용. 왜 하필 용이었을까요? 동양에서 용은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변화와 상승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입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을 품은 땅은 오랜 고난을 겪었으나 그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켰다. 그 땅이 영의 용이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침략, 분단의 아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K씨의 눈에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목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의 관점에서 한국이 겪은 고통은 바로 그 쓴 약이었고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K씨는 올해 가을 한국에서 새로운 유형에 이끄는 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진실로 이끌 것이다. 그는 겸손 속에서 힘을 발견한 사람이다. K씨가 말한 이 사람은 반드시 정치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스승일 수도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활동가일 수도 있으며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힘이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며 화려한 약속을 내세우는 사람을요. 하지만 K씨가 본 이끄는 자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씨는 중요한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말라. 먼저 각자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 말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가르침입니다. 미국인 K씨가 한국의 전통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K씨는 경고했습니다. 정치만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 그릇에 낡은 것을 담는 것과 같다.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K씨가 한국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K씨는 한국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새 나라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일본은 그 회복력으로 버틸 것이며 한국은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서로를 인정할 때 인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나 군사 강국으로 묘사된 게 아닙니다. 영적 중심입니다. K씨가 본 한국의 역할은 물질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영의 용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끄는 자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사회의 개혁보다 먼저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한국이 새로운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K씨가 본 그 다음, 올해를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K씨의 예언은 올해의 어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한국은 시련을 통과한 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다. K씨가 말한 봄은 경제 회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봄, 마음의 봄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외부 의존에서 내면 신뢰로, 분열에서 연대로, 올해의 겨울을 견딘 사람들이 맞이할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K씨는 모든 예언 끝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한 미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미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K씨의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경고, 변화하라는 초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K씨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어둠의 언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직관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홀로 견디려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라. 밖이 시끄러울수록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뉴스가 불안을 부추길수록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K씨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올해가 끝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습니까? 혼란 속에서 휩쓸리는 사람입니까?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밖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